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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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급격하게 새로운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네,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죠. 대신에 이제 인사 전보가 났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좌천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일 수 있고요. 어쨌든 인사 전보가 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는 향후 전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관련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인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속보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좀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신임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박균택 검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안태근 국장하고 비교했을 때 기수로는 한 기수가 지금 아래입니다. 이 사법고시원 21기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의미로 보자면 이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요.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찬 회동 때 문제가 됐던 이 검찰과장의 경우에는 후보 추천위원회 사무 처리 간사를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인사를 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좌천성 인사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간사 역할이라든가 당연직 위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자리가 바로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이번에 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개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빨리 이번에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급으로 환원을 한다. 고검장으로 격상된 이후에 정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신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국민들 사이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조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위법한 일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를 남긴 분이죠. 특히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 특별수사팀장을 할 때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자천성 인사로 인해서 그동안 하다가 최순실 게이트의 담당을 맡게 됐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이 발령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파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좀 그나마 희망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지검장은 말 그대로 지검장인데 고검에 있는 사람, 이제 고등검찰에 있는 게 고검장이고, 근데 2005년에 말 그대로 윤영찬 수석의 말대로 격상이 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낮춘 의미는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 검찰은요, 직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검찰의 직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연수원생이 한 5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검사나 부부장 검사가 4급, 부장 검사가 3급이고, 그 사이는 없습니다. 1, 2급이. 그러면서 이제 검사장 이상이 사실상 차관급이다 그러는데 이게 4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관에 해당되는 급 이상이 43명이나 있는 한마디로 굉장한 권력기관이죠.
근데 거기에도 이제 검사장 위에도 한 4단계 정도가 검찰총장까지 있어서 같은 검사장이 아니라 예. 검사장급이라 해도 뭐 일반 검사장, 대검차장, 고검검사장, 또 검찰총장과 대검검사장 이런 어떤 부분으로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평검사장이라는 낮은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수준에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만 특별히. 예,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도 일반 검사장의 단계로 이렇게 격화시키는데 이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이제 대검 중수부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검찰의 어떤 그 수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면서 이 기관에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특수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유착에 이 좀 진원지가 되었다. 네. 이래서 서울중앙지검을 일반 다른 지검들 수준으로 이렇게 좀 격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이런 인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 윤석열 윤석열 검사요. 예, 윤석열 검사가요. 대전 고검에 예. 일종의 부장 검사급으로 해서 평검사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으로 됐는데 저분은 그 고시에 한번 9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동기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고 예, 그런데 예. 보통 저쯤 되면 그 지난번에 국정원 수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권에요. 사표를 내고 나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또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이 전체 검사들을 갖다 지휘하는 팀장 역할을 맡더니만 이제 드디어 검사장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네, 현안인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사라는 평가를 김현 네. 대변인께 다시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 고검장으로 격산된 이후에 그래 다시 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던 점을 동시에 고려했다. 그럼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일단은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검찰이 아니고요.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그 검찰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그동안 계속 누차에 걸쳐서 밝혀왔던 것이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이후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박관천 경정의 그 이제 보고서가 계속 이제 그 영린을 건드린다는 차원 때문에 많이 이제 수정이 되고 가피가 되면서 실제로 국정농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청와대의 그 지시나 또는 민정수석의 검찰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이제 비롯됐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의 그동안의 그 행동과 그 검찰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보다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어쨌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지검장께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최고의 숙제가 네네.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위안에 그쳤던 부분을 윤석열 지검장이 좀 제대로 하도록 또는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물에 한정해서 추가 수사라든지 공소 의지에서 좀 원활한 것을 기대한다 이런 해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 사안을 보면 검찰의 그동안 두 가지 문제를 지금 개혁해야 된다. 첫 번째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농단에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그동안에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만찬 파동에서 돈봉투가 온 파동을 통해서 보듯이 스스로 권력기관화돼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 두 가지에 대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저는 첫 번째로는 주요 현안 사건 공소유지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실은 그 사안이 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증인만 160에서 70명이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사건입니다. 이걸 공소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돈봉투 만찬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그런 모습들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검찰 전반의 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도 바꿔야 된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이 검찰이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눈치를 보는 이런 흐름들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유검무죄, 유전무죄 또는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검찰의 행태를 바꾸자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검찰의 개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요. 바꿔야 될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논의됐던 공수처 문제라든가
또는 검경 수사권 이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예. 검찰의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에 권력의 도구가 됐거나 또는 스스로 권력화한 검찰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이 진행 중인 두 사람을 일단 전부를 시킨 거고요.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 윤석열 신임 검사장 검사, 같은 경우는 예. 그동안에 정말 국민들에게 바르게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그 앞서 이제 쭉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일단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큰 틀 안에서 뭐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째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고검장급에서 일반 지검장급으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윤석열 이 신임 이제 지검장이 뭐 기수를 보면은 23기입니다. 굉장히 기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고검장급이라고 보기에는 기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네. 낮습니다.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중수부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재벌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 정치권을 겨냥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원성회복시키겠다. 검찰의 힘을 좀 빼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둘째로는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존에 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8기거든요. 근데 안태근 검찰국장은 20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장보다 오히려 기수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낸 걸 보면 박균택 신임 이제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21기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23기입니다. 네. 기수가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인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검찰 출신이 들어가서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을 제자리로 이것도 역시 돌려놓겠다. 법무부가 행정 역할을 하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소장님. 예, 굉장히 비상으로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보통 검찰의 이 고위직 인사나 뭐 일반 검사 인사까지도 이 평상시라면 검찰총장이 사실상 추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발령하는 이런 행태를 밟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승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고위직은 청와대의 의중이 거의 반영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김현웅 전 그 법무부 장관이 11월 달에 작년에 물러났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최순실 게이트 1차 수사가 끝나고 바로 물러났죠. 그래서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없고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장관 대응을 해오던 법무부 이창재, 차관이 예. 이창재 차관이 오늘 또 아침에 물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검찰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 있고 또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국 민정수석이 발령되는 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또 법무부 수뇌부가 거의 공석 상태에서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지검장과 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갖다가 전격 임명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상 청와대가 네. 이 지금 검찰의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입장 또 이런 지금 이 여러 가지 검찰이 그간에 지난 정권과의 관계되어 온 이런 관계에 대한 불쾌감을 확연하게 가지고 이 통상적인 어떤 임명 절차를 벗어나서 지금 임기 응변으로 이렇게 이 원포인트 일종의 발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청와대 측에서 또 나온 얘기를 살펴보면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 이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 호남인사 그 이후로 최초의 호남인사라는 자리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신임국장은 2006년 이후 한 10여 년 만에 최초의 호남인사라는 거 뭐 일종의 탕평인사라는 해석도 가능할 듯한데요. 그 관련한 지점들도 새롭게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리고 인선은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한 인사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눈앞에 이 큰 그림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검찰 이번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한 검찰 내부의 관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번 감찰을 통해서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사건 당사자들이 그
뭐 다른 보직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감찰반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 저는 뭐 이게 관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관행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이제 이번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일단은 우병우 사단으로 빚어진 국정농단이 국민들로부터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새롭게 임명된 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가 돼서 그런 관행들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정말 수사에 필요한 거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일단 돈봉투 만찬,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서 합동감찰반은 지금 22명이 배정이 됐는데 10명 감찰에 22명 투입이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크게 먹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 초대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수사팀에서 7명,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3사람이 나갔지 않습니까? 총 10명인데 거기에 22명이 사실은 감찰을 하게 된다. 정말 배보다 소위 배꼽이다 크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번에 감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사안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긋난 부적절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리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 이후에 나흘 만에 열린 자리인데요. 이 조사의 대상자와 조사의 주체가 함께 만나서 만찬을 갖고 거기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서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돈이 상호간에 교환이 됐습니다.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주체와 대상자가 함께 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서로 간에 오갔다. 거기다가 안태근 국장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회 이상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수사의 조율이 됐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조사의 내용들이 무마가 됐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 답례 의미에서만 이루어졌다. 그것도 정부의 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졌다면 일단 이 자리의 시기, 성격, 내용 모두가 부적절했고요. 그리고 법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 공직자로서의 이 법률 위반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과연 그럼 제대로 그동안 쓰였는가? 1년에 거의 뭐 8,600억 정도의 엄청난 전체 돈,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에서만 243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이지 않습니까? 이 올해는 부분에 한 뭐 9천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8,990억. 예.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런 비용인데 이런 비용이 국민들의 감시도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그동안에 나왔던 사례를 보면 횡령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쓰이기도 하고 또 유흥비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2004년에 이 법원에서 이 투명하게 밝히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는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특수활동비 문제도 진상조사와 더불어서 함께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러면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뭐 입장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왜 쟁점이 되는지를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 건지 왜 이렇게 양이 많은 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특수활동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나 이런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기타 그 기관 해당 여러 가지 이제 특수활동비를 받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이 유지될 만한 사안들, 그러니까 일종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어떤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좀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쌈짓돈 형태로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든 아니면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간에 자기가 마치 어떤 그 후배들을 관리하는 비용처럼 이렇게 돈을 써버린다는 것이죠. 경력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수사 경력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왜 그걸 굳이 특수활동비라고 만들어서 쓰면 됩니까? 그 공무원들도 다 크림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비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비용을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을 이용해서 이른바 짬짬이 돈처럼 자기가 누구한테 쓰고 비밀리에 누구를 관리하고 이런 비용들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특수활동비로 쓰는 게 과연 적당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용을 사용할 때 명분이 과연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인사나 예산권을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이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 일종의 조사 대상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조사한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팀의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함께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할 뿐더러 도대체 그 검찰국장이나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한테 뭘 격려를 해주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가가지고 돈 봉투를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찰국장의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리고 자신을 수사했다고 하는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수사 잘했어라고 돈 봉투를 줘버리면 자기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격려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자리였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2003년 3월 9일입니까?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해서 검찰 개혁을 유도하려 했는데요. 결국은 노 정권에서 실패했지요. 그 실패한 부분이 뭔가 하면 결국 검찰 개혁을 정확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만찬 돈봉투 사건은 돈봉투 사건대로 감찰해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 이런 관행이 있다면 관행대로 처리해야 될 거고 특수활동비는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유래가요. 우리 남북 분단에 대립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간첩을 잡는다.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 또 검찰, 경찰, 국방부 이런 부분에서 대공 어떤 작업의 일환으로 그런 걸 다 공개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에도 재무부 산하, 마약 위패 단속하는 감찰국이나 CIA, FBI, 국토안보국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액수를 정해가지고 그건 이제 묻지 않게 쓰게 이 위에 상부의 결재에 의해서 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내려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권력 부서에서 청와대도 손을 대고 이제 국회도 손을 대면서 권력 부서끼리 영수증 없이 그냥 갖다 쓰는 돈이다라 이렇게 소문이 났고 사실 암암리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돈들을 좀 빼돌린다 이런 소문까지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불거졌으니까 이번에 사실 정권을 잡으면요 이거 손을 뗄 뻔하다가 자기들도 그 덕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잘 안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밝혀져서요. 극히 비밀로 할 부분은 최소한 이 인정을 하는 이런 라인을 갖다가 정해서 소수화하고 나머지들은 줄일 거는 줄이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 개혁은 이 별도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 라인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해가는 것이 맞다. 특히 그러려면 현재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나 정윤회 3인방 찌라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정경유착이 됐는가 이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먼저 특수활동비를 좀 줄이고 투명하게 모범을 보이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황장수 소장께서 과거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이 문제 특수활동비나 그러니까 특히 국정원, 그러니까 정보기관으로부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국정원의 경우는 지난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 공작에서 특수활동비 특히 조력자에게 수십억 원의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점을 또 이번 이제 어쨌든 국정농단은 아니지만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사실은 대통령 또는 이제 국정원 여러 기관들에서 쓰지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불효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밝혔다시피 개인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의 월급에서 쓰겠다라고 이제 이미 기왕에 밝힌 게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돈봉투 사건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합의로 일어났던 우리가 이제 합의했던 김영란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그 단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크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부분은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정부나 과거의 정부가 했던 그 관행으로 마치 이것이 바로잡아지게 되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현 대변인의 다른 시각까지 들었고요.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감찰을 넘어 수사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기류들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5.18이었습니다. 이 5.18 정신을 담은 헌법을 개헌을 통해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 관련한 내용이 좀 준비됐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5.18 정신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들을 광주 시민, 광주 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또 돕겠다. 조기에 입법으로 완성시키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각 당의 입장도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네. 바른정당하고 뭐 비슷하지만 좀 차이도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국회 관련한 얘기니까 김현 대변인께 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 입체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예, 그 후보 시절부터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냈고 인권의 신장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헌법 정신에 전문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5.18 기념사에서 똑같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고 국민의 협력,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당에서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사실 그 5.18의 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서 국가가 지정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을 그 영령들에 대한 추모 사업과 기념관까지 해서 많은 그 치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3.1 정신 4.19에 이어서 5.18까지 저희가 진짜 불행한 과거의 역사이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낸 5.18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역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인정한 만큼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문에, 그러니까 개헌과 함께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 같이 함께 동의를 해낼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고요.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그분들의, 그러니까 다른 당들의 입장은 어째서 그러한 얘기를 꺼내는 건지 김홍국 교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유보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이 바른정당인 것 같고요. 네, 국가적 강조하겠습니다. 유보로. 국가 최고의 가치를 담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걸 살펴보겠다는 것 같고요.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상당히 좀 더 비판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의 경우는 환영하는 입장인 것, 여당과 국민의당의 경우는 지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 전반은 역시 정치 이념의 성격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정당들의 각각의 입장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요.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격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으로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 대법원이라든가 또는 국회에서 이미 특별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5.18 관련해서 이 반란의 수괴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가 당시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서 사형 구형이 됐다가 무기징역으로 또
최종 선고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는 한편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가진 정말 시민들이 잘못된 부정한 국가 권력과 독재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정신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4.19 민주혁명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계승하고 전 국민적인 함의를 담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대통령의 공약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부 여기에 반대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정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다루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적인 합의와 이해의 과정들을 꾸준하게 밟아 나가면서 5.18에 가지고 있는 정말 세계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이번에는 꼭 헌법에 담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적 의견 수렴과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5.18에 대한 어떤 사안적 규정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국가 국립묘지에 준하는 묘지로 하고 또 거기에 보훈처에서 그 부분을 갖다 주관해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미 정리는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역사적인 의미를 담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하나를 가지고도 무엇 때문에 정확히 그런가에 대한 논의조차도 되지 못한 채 그걸 합창하냐 재창하냐로 지금 수년간 싸워왔고 또 보수정권 9년간에 각 대통령들이 보수정권의 출신 대통령들이 취임 1년 차만 기념식에 가고 그 이유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헌법 정신 원문에 이 사건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민주화의 가치를 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노래 하나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합의를 통해서 끌어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만나서 서로 간에 5.18을 둘러싸서 나오고 있는 쟁점들 또 심지어 보수의 일각에서는 북한군 참여 뭐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진짜 진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 그 사실은 이제는 진위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라고 규정할 필요도 있다. 그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생존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 사건의 규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가는 과정이야말로 정말 민주적으로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밀어붙여서 가면요. 또 정권 바뀌면 다음 정권에서 또 그걸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번 대선 직전에 그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자라는 부분이 사실 뭐 굉장히 이렇게 여론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헌이 원포인트로 과연 5.18 정신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담자라는 개헌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 개헌을 일단 뚜껑을 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왕 개헌하는 김에 모든 어떤 우리 국가 정치 시스템이나 체제에 대한 이 개헌도 다 담자 이렇게 가면서 좀 이상하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이 국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개헌과 이 개헌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생각해서 갖고 갈 건가. 이건 대통령이 추가로 말씀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엔 방법론적인 부분은 방점이 찍히 일단은 뭐 취지는 다 존중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 아까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문제는 이미 미 CIA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결과가 발표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하거나 논란을 일으키는 또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정부 공식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규정을 해서 더 이상 언급하면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누구 말에 의하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답이 안 나오고 자꾸 굴러다닌다.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혹시 실례지만 뭐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저희는 북한군 투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확인된 거고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계엄군의 그 헬기 조준됐던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있는데요. 투입에 대한 것은 이미 정리가 된 거다, 역사적으로.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그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에 관한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오염됐던 5.18 정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은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5.18 광주 민중항쟁이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 그리고 그 신군부에 의해서 권력을 이제 찬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저항을 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의 정권을 거쳐가면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걸 오히려 권력 유지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설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계속 그동안에 이어져 왔고 그게 결국 우리 사회의 그 밑바탕에 민주화를 계속 요구했던 국민들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5.18이라는 정신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어떤 원류에 대한 것들은 이미 뒤로 물러난 것으로 취급하고 뭐 이른바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데모가라고 인식해서 뭐 이물리아 행진곡을 재창하는 거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오히려 나중에 격가지에 관한 부분들이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훼손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염된 5.18 정신에 관한 부분들을 좀 회복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다만 그걸 정부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시민사회에서 이 5.18 정신에 관한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기총소사에 관한 문제나 아직까지 이 진실규명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민간인 학살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숫자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하고도 다 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진상조사가 정부가 뭐 주도해서 정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회를 만들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 과정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오염되거나 오해 소지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 또한 같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제 개헌하기까지의 시간들은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5.18 정신을 과연 헌법 전문에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투표를 하면서 그 안건에 포함해서 붙일 것이냐. 아니면 뭐 일종의 뭐 대토론회를 열 것이냐. 대통령을 위시로 한, 뭐 꼭 안 나서셔도 되지만 뭐 다른 어쨌든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급에 준하는 토론회를 열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그럼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뭐 권력기구의 개편 문제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얘기나 복지에 대한 문제나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전문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도 될 수 있고 또는 민간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고 또 5.18을 그동안 다뤄왔던 그런 특히 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던 단위에서 또 논의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과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가 공동으로 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해 왔던 전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 분 더 듣고 다른 의견으로 다른 건으로 넘어갈 텐데. 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헌법 전문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헌법 전문에 떡하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했는데 건국절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논란 만들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면 그 훼손하는 것은 뭐 훼손하겠다고 맘먹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회적 논란이 가능하거든요. 5.18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뜨거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야지 헌법 개정을 하든 아니면 헌법 전문에 넣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헌법 개정을 이번에 한다 하면 결국 헌법 전문만 바꾸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방 분권에 관한 문제까지 다 논의가 될 텐데요.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일단 기본적인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거는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좀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회에서 합의해가는 과정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3분의 2 의석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분의 2 의석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또 별도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개헌특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의 내용까지도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보훈처 박승춘 전 처장 시절이 6년 3개월 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국민들의 이런 국론에 대한 얘기들, 또 안보, 외교,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지나치게 이념, 우파 편향적인 쪽으로 굴려오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균형된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료들과 또 그동안의 교육 이런 부분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번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의 중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대신에 그 과정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들을 함께 해나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들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이야기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틈만 나면 또 글로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판도라 상자하고 같아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개헌하고 나머지는 닫을 수 있느냐. 개헌이라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뚜껑을 열게 되면 아마 문재인 정권의 초창기의 흐름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논쟁과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어제 그렇게 언급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문제만 5.18 문제만 가지고 그 원포인트 개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개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유불리가 어떤 것이 맞는가를 대해서 한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개헌 논의로 빠져버리면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에 관한 과제가 다 개헌 문제에 덮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천천히 가면서 좀 그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가는 방식으로 국회가 좀 주도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각 정치 세력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뭐 오늘 이제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것처럼 이런 회동들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정도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5.18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좀 뜨거워지네요. 좀 김현 대변인께서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 원포인트 의견들이 개헌에 오니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어저께 5.18이었고요. 어제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동의와 그 합의, 국회에서 합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개헌에 대한 거는 사실은 몇 개월 전에 모든,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후보 시절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개헌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론을 내자라고 얘기했고, 지금 당장 개헌 논의하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니 아니면 개헌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간다느니 이런 얘기는 좀 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정부 초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동안 이제 9.1제 맞이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교 안보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와 의지를 많이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그 첫 단추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협치에 대한 내용을 격의 없이 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이후에도 좀 정기적으로 또는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오찬이라고 하니까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찬을 갔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외교 안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입장차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있기 때문에 과연 분위기가 어떨까?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자리이고 또 대통령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2달 만에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년 4개월 만에 열린 것이 9일 만에 열립니다. 정말 빠르게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이견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런 청문회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 물론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되겠지만 협조를 요청하고 네. 일자리가 결국은 추경 예산 대한 1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 사안들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추경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일단 좀 비판적인 반대 목소리도 일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국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외교안보 사안,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상황은 이 대통령이 갑자기 취임해서 인수위도 없이 취임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험난한 경제, 민생, 외교안보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요청할 텐데요. 네. 그러나 현재 야당들의 상황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부 먼저 비판적인 의견,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할 건데요.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정례화되고 또 협의가 되면서 서로 간의 협치의 틀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도 오늘은 그렇게 강한 반대 목소리를 저는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건가요? 원래 이제 회의를 하려면 네네. 좀 압축적으로 해야지. 대통령과 5명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사실은 뭐 협치 차원에서 자주 만나는 게 좋기는 좋지만은 그렇다고 대통령을 자주 만나지는 못할 건데 별로 성과가 없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일부러 서로 의제를 정해서 이렇게는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면서 서로 이 소통하는 이런 그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갖자 네. 이렇게 될 건데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금 장관에 대한 임명이 이제 시작되어 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을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야권의 협조가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부양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면 예산안에 대한 조기 어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통과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론적인 언급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그 자리는요 2글자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뢰. 저 사람이 우리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도 같이 회의할 때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뭐가 대화가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협치를 하든 그 다음에 뭔가를 토론을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토론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냥 선을 긋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당부 얘기를 하겠죠. 인사 문제라든가 내각 구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당장 급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한 협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간에 뭔가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낮은 키로 국민들이 뭘 요구할까를 일단 중심에 놓고 서로 간의 대화,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신뢰만 갖고 나와도 저는 성공적이다. 네.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으로 6월 임시국회도 있고 첩첩산중입니다. 해결해야 될 쟁점도 많고요. 싸워야 될 일도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싸워야 될 일 있을 때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오늘 서로 간에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라도 얻어가지고 오는 게 그게 이번 테이블에 있어서 최대 성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김현 대변인께서는 이제 여당이시니까 여당 측 입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변인이랄지 또 원내수석이랄지 이런 분들이 배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브리핑이 서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혼선을 주는 경우가 더더욱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배석자도 없고 이게 단촐하게 딱 만나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입장 정리랄지 이런 과정들도 다 생략이 되는 겁니까? 보통 뭐 하나의 정리된 뭐 그 양식은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정리된 내용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격의 자리라면 뭐 이제 합의문이 나오거나 네. 그럴 텐데 이번에 첫 상견례 겸 뭐 주제 없이 격의 없이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각 당에서 이제 준비를 해 갈 것이고요. 그럼 각 당에 이제 참석했던 당대표, 아까 원내대표들이 대변인한테 브리핑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기존의 그 방식하고 좀 다른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견례라는 데에다 일단 초점을 맞춘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제 조금 뭐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지금 뭐 과열됐는지는 또 뭐 패널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첫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제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인식을 가지기 위해 여사라는 호칭을 쓴다라고도 정정을 했었지요.
거제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 관련한 화면이 좀 있으면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제 출신 문재인 씨를 대통령을 뽑아준 데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닷줄 끊고 씻기 옆에 놓고 그랬지 뭐. 모든 것이 다 좋지. 잘 계셨습니까? 마을에서 난 자식이고 그러니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고 함께 같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나중에 저희 퇴임하실 때도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또 뵙고 그렇잖아요. 걱정했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날 와서 예, 일단 이 행보 하나만으로 뭐 어떤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김정숙 여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또 보여줬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다른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처럼 뭐 여사와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어저께 5.18 기념식에 이전에는 이제 함께 이제 참석을 하셨죠. 네. 저희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랬는데 좀 달리 이제 대통령께서는 기념식에 가시고 그다음에 여사님은 그 고향 생가 방문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김정숙 여사님은 이전에도 후보 시절에도 보면 같이 선거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가지 못하거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하셨던 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방문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 분은 이제 호남의 민심을 어쨌든 추스리는 5.18 기념식에 가신 거고요. 그다음에 여사님은 또 다른 형태의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보기가 좋았고 역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두 분의 행보를 어저께 봤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행보를 문 대통령이 호남을 찾았고 또 김정숙 여사는 영남을 찾았다, 통합행보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저는 있습니다. 의도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18 뭐 당연히 기념식 참석하는 거야. 그동안에 공약도 하고 굉장히 많이 본인의 인생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거제를 방문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많이 했던 것처럼 최초의 영호남에 모두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5.18에 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완벽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광주에 가서 기념사 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광주 5.18을 계기로 해서 5.18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통합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호남인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거제를 방문하고 영남을 찾아간 것은 굉장히 통합적 행보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한 굉장히 잘 짠 그 홍보 전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 복원을 시작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물론 청와대에서도 문 대통령 생가 왜 벌써 복원하냐,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가 복원을 항상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그때 이제 지자체가 나서고 지역 주민들 중에 유지들이 나서서 생가를 복원한다 이러지만은 대통령이 업적을 잘 못하게 되면 나중에 생가 복원한 것은 폐허가 되고 시간이 가면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게 되면 하지 말아 해도 생가 복원이 되어서 관광지가 되고 두루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리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흔히 한국의 이 대통령의 이제 부인되는 분은 의전의 파트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힐러리 때나 미셸 오바마 때 뭐 여성 아동 인권 이런 부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별도로 활동을 해왔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김정숙 여사의 활동 범위가 앞으로 이 문 대통령과의 어떤 의전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좀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거제시 얘기를 보면 방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제시 입장도 언뜻 그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냥 내팽개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그런 자랑스러움을 남기고 싶겠죠. 예. 그러나 저는 청와대에서 보여준 우려하는 시각들이 또 상당히 잘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에 자칫하면 권력지향적인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대통령에게 도리어 누가 되고 결국은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김정숙 여사가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로하고 소탈한 행보 보이는 것 다 좋습니다. 대신에 이 영부인 여사는 아무래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의 행보와 잘 조율이 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저는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은 정책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또 대통령도 정말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국민과 함께하는 행보로 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상당히 적절하게 보입니다. 네, 그 논란이라는 건 서로 주장이나 말이 엇갈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제시의 입장도 좀 이러하다는 점을 저는 들어보고자 한 것이고 청와대의 우려와 어떤 곤혹스러움에 대해서도 동시에 다뤄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는 좀 했으면 짧게 좋겠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생가 복원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 전국의 생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과연 그 생가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대를 얻고 얼마나 관광지가 돼가고 있는지 지금 거제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생가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의미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이 국정을 잘했다고 하는 평가이든 간에 그 생가에 그게 들어가서 플러스가 됐을 때 그 생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